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코어의 세미나 발표를 맡은 홍혁진 과장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세미나 주제는요, 서브미크론 검사의 성공 필수 요소인 나노세컨드 조명 제어 기술과 초고속 오토포커스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서브미크론 광학계 검사의 개요 및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코어의 기술들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브미크론 검사의 개요 및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코어의 조명 제어 기술 및 오토포커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미크론 검사는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미크론이란 어떤 이하의 값이라는 접두사 서브와 미크론이 합쳐진 합성어로서 1마이크로 미만의 아주 초미세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신비전 업계에서는 0.1마이크로미터를 검출할 수 있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광학계 분해능을 가진 검사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광학계 분해능이란 저희가 픽셀 분해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미지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카메라 픽셀 한 개가 쳐다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계 분해능이 높다는 것은 검출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작다는 뜻인데요.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픽셀 크기, 그러니까 카메라의 센서의 물리적인 사이즈와 그 렌즈 배율을 나눈 값을 얻을 수 있고요. 혹은 FOV, 카메라가 촬영하는 면적을 카메라 해상도를 나눈 값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원하는 분해능이 어떤지 모를 때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검출하고자 하는 최소 딥팩의 크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딥팩을 몇 개의 픽셀로 검출할 건지 확인한 다음에 그 값을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마이크로미터의 딥팩을 검출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5개의 픽셀을 이용해서 검출을 할 거다. 그러면 10마이크로미터 나누기 5는 2마이크로미터. 적어도 2마이크로미터의 광학계 분해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의 이미지가 낮은 분해능과 높은 분해능을 비교한 이미지인데요. 높은 분해능이라 하면은 분해능 값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분해능이 높다는 것은 분해능 값은 실제로 작다는 뜻입니다. 서브미크론 검사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계기는 마이크로 LED 등장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기존의 LCD나 아니면 OLED 디스플레이를 빠르게 대체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LED 소자의 크기보다 100분의 1에 불과한 0.1 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보시면은 LED의 그 사이즈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소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원인 LED 소자들을 패널에 하나씩 촘촘히 꽂는데요. 이렇게 촘촘히 꽂기 때문에 당연히 화질도 좋고요, 색감도 좋고, 두께도 얇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TV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전광판, S전자에서도 최근에 더 월이라는 프로젝트로 다양한 나라의 이런 전광판들을 구현을 하고 있죠. 또한 VR, 특히나 VR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그런 화질, 색감의 그런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의 중요성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도 꾸준히 그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좋은 것밖에 없는 마이크로 LED인데 왜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제조 과정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LED는 패널에 LED 소자를 한 땀 한 땀 수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UHD급의 패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2,500만 개의 RGB 소자가 필요합니다. 2,500만 개의 소자를 한 땀 한 땀 다 수놓아야 되는데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2,500만 개 중에 0.01%의 불량률만 발생하여도 25,000여 개의 불량 소자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실제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양산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느끼기에 마이크로 LED의 상용화 시점은
이러한 불량률을 잡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러한 서브미크론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반도체는 미세화, 집적화에 따라 그런 미세한 검출력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한 다른 생명광학이라던가 아니면 잉크젯 검사, 고배율 광학기가 필요한 모든 업체에서도 서브미크론 검출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브미크론 검사에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게 공식은 아닙니다. 분해능과 검사 속도, 밝기, 추가적으로 정밀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소들은 서브미크론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광학계에서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고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고배율로 갈수록 높은 분해능이 요구될수록 이 요소들끼리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 상충되는 관계들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분해능은 이제 카메라의 배율과 카메라의 해상도와 렌즈의 배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분해능을 정하시고 카메라와 렌즈를 적당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생기는 밝기 이슈라든가 검사 속도, 정밀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배율, 높은 분해능으로 갔을 때 밝기와 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율이 올라가면 밝기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이렇게 알기 쉽게 저희가 도식화를 해놨는데요. 배율 1배에서 카메라 픽셀 하나가 보는 영역은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죠. 이 영역은 배율 2배에서 정확히 4분의 1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 화살표 하나를 광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율 1배에서는 픽셀 하나가 광자 4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2배가 되면은 광자 1개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배율 2배에서는 밝기가 4배로 떨어집니다. 즉 밝기는 배율의 제곱에 반비례 하는데요. 이는 높은 배율로 가면 갈수록 밝기 이슈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밝기를 늘리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고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은 조명 시간이나 아니면 노출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명 시간을 늘렸을 때 예를 들어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명을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모션 블러가 생길 것이고요. 카메라 노출 시간을 늘리면 당연히 프레임 레이트는 노출 시간 분의 1이니까 택 타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다른 것으로 조명 용량을 늘릴 수 있지만 조명 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이즈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의 기구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한 열 발생이라든가 추가적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제 최고의 보루가 이제 카메라 감도를 늘리는 것인데요. 카메라 감도라는 건 사실 밝기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노이즈, 샷 노이즈라든가 다크 노이즈도 같이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출력 향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율과 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배율을 높이면 당연히 보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1배에서 2배로 되면 보는 면적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동일 시간 동안 이제 같은 면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즉 배율 2배에서는 속도가 4배가 빨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당연히 인터페이스 속도도 빨라져야 되고요.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검사 속도가 빨라지게 됐을 때 스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문제가 모션 블러입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스캔 같은 경우에는 모션 블러가 생길 수 있고요. 라인 스캔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졌을 때 밝기가 감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자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코어의 조명 제어 기술로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 없이 밝기를 향상시키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요소 중에
정밀도가 있죠. 이거 이제 심도기도 한데요. 이제 심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카메라 초점이 맞는 앞뒤와의 거리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보통 배율이 올라가면 심도는 얕아집니다.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다들 이거 바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에 이제 광학줌이 있어서 광학줌을 쭉 늘린 다음에 인물 사진 찍으면은 뒷배경은 날아가고 인물만 맞는, 그게 이제 심도가 낮다라는 건데요. 보통 심도는 배율이 낮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배율일 때, 고배율일 때 보시면은 고배율일 때 초점이 맞는 거리가 굉장히 짧은데 저배율일 때 길죠. 그거를 이제 수식화하는 게 이 뜻인데요. 즉 심도는 배율과 이제 조리개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조리개는 열수록 배율은 높을수록 심도는 얕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고배율에서 얕아진 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조리개를 닫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리개를 닫으면은 당연히 심도는 깊어지겠지만 수광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밝기가 감소하고요. 또한 그 수차로 인한 영상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자기가 보고자 하는 피사체, 검사체의 평탄도를 아니면 틸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예 평평하게 유지해서 나는 심도를 유지할 거야. 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X축 틸트도 맞춰야 되고요. Y축 틸트도 맞춰야 되고요. 평탄도도, 와피즈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시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코의 오토포커스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러한 고민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밝기와 속도 문제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아이코의 조명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시리즈명은 아이펄스고요. 바로 이 자리 작년은 한국 머신비전 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 된 적이 있습니다. 대상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밀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제품의 기술력과 창의성,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명 컨트롤러의 특징은 이제 오버드라이빙이 가능하고요. 오버드라이빙이란 기존의 LED가 낼 수 있는 밝기를 초과해서 LED를 구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오버드라이빙 걸었을 때 최대 전류는 200A. 그리고 또한 멀티 시퀀스가 걸려 있습니다. 이 멀티 시퀀스 기능은 최근에 이제 멀티 스트로빙 기술이 이제 활발히 논의가 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탑재를 한 건데요. 이거는 한 번에 스캔을 할 때 여러 개의 조명을 순차적으로 구동해서 한 번에 스캔에 여러 조명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취득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기능을 탑재해서 들어오는 신호마다 조명을 선택 구동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타사 제품 대비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빠른 구동 속도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스트로브 타입, 즉 펄스로 조명을 구동을 하는데요. 펄스의 폭을 최대 500나노세컨드, 최근에 200나노세컨드까지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한 신호를 받고 조명을 구동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0.5 마이크로세컨드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받고 조명을 라이징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불과 몇백 나노세컨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토볼테이지 기능이라고 해서 LED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LED가 원하는 전압을 저희는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ED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드라이빙 했을 때 제가 원래 밝기를 초과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펄스 폭과 듀티 레이쇼를 제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펄스는 먼저 이제 정전류 타입의 컨트롤러입니다. 이 정전류라는 건 이제 영어로 컨스탄트 커런트라고 하는데요. 즉 전류를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구동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조명의 조그만 밝기 차이가 실제 검출력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의 조명 차이가 양산에서 검출할 때 엄청난 불량률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펄스는 조명 전류를 제어해서 항상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점이 LED의 밝기는 전압이 아닌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LED 특성을 보시면 이게 이제 VI 커브인데요. 아래쪽 X축이 V고 전압이고 Y축이 전류입니다. 이게 프로포셔널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죠. 그 말 뜻은 조그마한 전압의 변화가 아주 큰 전류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정전압 컨트롤러를 쓰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맞춰서 쓰고 있어요. 근데 케이블의 길이가 바뀌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금 틀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용자는 이런 큰 전류폭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정전류 타입의 컨트롤러를 사용하신다면 항상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류 타입과 정전압 타입,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정전류는 당연코 일정한 조명 밝기, 케이블이라던가 외부 저항에 상관없이 항상 안정적인 구동을 보장을 하고요. 대신에 조금 가격적으로 비쌀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펄스는, 그러니까 저희 컨트롤러는 스트로브 타입의 컨트롤러고 오버드라이빙이 지원이 됩니다. 이제 스트로브 타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트로브 타입, 이제 LED 조명을 펄스로 이제 껐다 켰다 스위칭을 하면서 구동한다는 뜻인데요. 그와 이제 상반되는 그 타입이 이제 컨티뉴스 온, 상시로 이제 조명을 켜는 거죠. 이제 연속광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은 이 상시 온은 뭐 항상 켜놓는 겁니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켜는 거고, 펄스는 이제 필요한 순간, 예를 들면 카메라 셔터가 열려 있는 순간에만 그때 이제 조명을 선택해서 켜는 건데요. 당연히 선택적으로 켜기 때문에 LED 수명이 이제 대폭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PWM 방식, PWM이라는 것은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펄스 폭을 조정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밝기를 조정하는 것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선형적으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스 구동을 하면서 오버드라이브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다 좋지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비전 시스템과 동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업체에서는 사용을 좀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전류 타입과 지금 펄스 타입인데요. 제가 앞으로 지금 바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오버드라이브인데, 오버드라이브는 참고로 정전류와 펄스 타입이 지원이 돼야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뭐 다른 업체에서 정전압 오버드라이빙 컨트롤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능이 제한적일 거고 오버드라이빙이 되는 정도도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펄스의 오버드라이빙은 정전류 구동 기술 베이스의 펄스 컨트롤러로 오버드라이빙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드라이빙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버드라이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LED가 낼 수 있는 밝기를 초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LED에는 모든 정기적인 스펙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4V, 2A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양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 LED에는 2A를 넣어야겠죠. 뭐 3A나 4A를 넣으면 LED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리는데 LED를 죽이지 않고 LED를 밝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오버드라이빙인데요. 오버드라이빙 할 때 저희는 이제 조명이 켜지는 펄스 폭을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LED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주기를 또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LED는 이만큼 초과 구동을 하여도 다음에 쉬는 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죽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 폭을 줄이는 것도 어렵고요. 원래 써야 되는 펄스 피크치죠. 피크치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것을 이 폭은 500나노세컨드까지 최근에 200나노세컨드까지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폭은 원래 LED가 낼 수 있는 전류값의 10배까지 오버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는 장점이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 밝은 밝기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펄스 폭이라던가 듀티 레이쇼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LED를 죽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오버드라이빙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플라잉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프리징이라고 한번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왜 프리징이라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물체가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는 멈춤 없이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가 이제 조명을 이제 스플래시를 터트려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데요. 보통 카메라로 노출 제어를 하지 않고 조명으로 노출 제어를 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에 위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카메라 노출 제어로 이제 찍은 건데요. 이제 트리거가 들어오면 카메라 노출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조명은 상시로 켜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노출 시간은 카메라의 최소 노출 시간이 되겠죠. 이때 카메라의 최소 노출 시간은 보통 카메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빠른 카메라라 하여도 보통 10마이크로세컨드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마이크로 정도 세컨드 동안 이게 물체는 이동하겠죠. 이 10마이크로세컨드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션 블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밝기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오버드라이빙을 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펄스 폭을 줄이면서 그 펄스 피크층을 올린다고 하였죠.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조명을 줄이고요. 그러면은 카메라 셔터가 열려 있어도 빛을 받는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밝기도 같이 올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버드라이빙 안 했을 때는 물체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모션 블러가 생기고요. 오버드라이빙을 걸었을 때는 모션 블러 없이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을 500나노세컨드 이하까지 이제 제한을 할 수 있고요. 보통 다른 업체는 2, 3마이크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그리고 신호를 받았을 때 모션을 구동하기까지 500나노세컨드. 다른 데도 보통 2, 3마이크로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 표를 비교해 봤을 때 트리거가 들어와서 LED를 구동을 하고 끄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한 1마이크로세컨드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데에서는 많이 까먹죠. 거의 한 3마이크로, 4마이크로를 까먹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쪽 조명 제어 테크놀로지한 별개로 저희 또 조명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하이브리드 스팟라이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아이코어의 스트로브 컨트롤러 기술과 그리고 이제 하이파워 LED, 하이파워 레이저, 그리고 집광 렌즈 이러한 기술들을 총 집합해서 이제 라이트 소스를 만든 건데요. 이제 레이저와 LED를 결합하여 고위도 출력을 가능하게 한 그 초고위도 스팟 LED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연속광, 그러니까 상시로 옮겼을 때 LED 기준 대비 이 하이브리드 LED로 오버드라이빙 걸었을 때 밝기 차이는 무려 30배입니다. 이 정도면은 제논 조명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밝기 때문에 제논 조명 많이 쓰시잖아요. 하지만 제논 조명은 그 수명이라던가 아니면 응답성, 반복성이 또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즘 많이 잘 안 쓰긴 하는데요. 이거 쓰면은 제논 라이트의 제논 조명의 단점을 모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서브미크론 광학기에 필요한 요소 중에 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토포커스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알코의 오토포커스 컨트롤러 모듈이고요. 광상각법 타입의 이제 FPGA를 이제 내장해서 실시간으로 높이 조정이 가능한 높이 트래킹이 가능한 컨트롤러입니다. 캡처 레인지는 한 3mm 정도 되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인 옵틱은 이제 다른 데서 하는데 이 AF 광학계와 AF 오션 구동까지 저희는 모든 다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레이저고 여기가 레이저고 여기가 카메라 수강부인데 여기 광상각법을 해서 이제 높이 센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센싱한 데이터를 이제 모션 드라이버, 모션 컨트롤러에다가 저희가 전송을 하고요. 이제 광상각법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이게 메인 광학계고요. 이게 AF 광학계입니다. 지금 초점이 맞는 워킹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레이저를 잘 세팅을 해서 AF 카메라에 레이저가 정 가운데 오도록 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팅을 할 거예요. 여기가 우리 포커스 위치야. 그리고 만약에 물체의 높이가 달라졌을 때 당연히 광경로가 바뀌게 되고 레이저도 이렇게 시프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바뀐 정보를 카메라는 모터에다 알려줍니다. 야, 픽셀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모터 이만큼 움직여. 그러면은 모터는 움직이게 되고요. 포커스는 낮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 오토 ISF에서는 매 샷마다 하기 때문에 이제 트래킹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AF 온오프 할 때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먼저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과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비교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와피지는 한 평탄도는 한 풀마 100마이크로미터로 해고 좀 봤습니다. 대상은 이제 커퍼 플레이트 동판으로 봤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체가 그 심도 물체 평탄도가 심도 안에 있으면 사실 AF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물체 평탄도가 메인 광학계 심도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AF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물체가 평평할 때는 AF를 끄나 키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탄도가 심도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포커스가 맞겠죠. 하지만 평평하지 않을 때 심도를 벗어났을 때는 AF를 켰을 때가 이제 좋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한 건데 이제 평평할 때, 평평하지 않을 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높을수록 당연히 물체가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맞다는 것이니까 이 그래프가 올라와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스캔하는 거를 이제 따온 건데요. 보면은 오른쪽이 AF를 킨 거고 왼쪽이 AF를 끈 건데 항상 높이에 상관없이 일정한 그런 포커스를 유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광상각법 오토포커싱에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 전시회를 보시면서 광상각법 기반의 여러 AF 솔루션 업체들을 보셨을 텐데요. 거의 다 레이저를 사용한 광상각법을 쓰고 있죠.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AESF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레이저가 제대로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당연히 레이저가 이렇게 깔끔하고 밝고 샤프하게 나오면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시료에 따라서 레이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글라스의 뭐 반사도가 낮거나 아니면은 이게 불규칙하게 멀티레이어 시료라던가 아니면 뭐 복잡한 패턴의 웨이퍼라던가 그런 것들 봤을 때 이렇게 세 줄 올라왔다가 두 줄 올라왔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턴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 이거는 이제 PCB에는 패턴이 아주 미세하고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패턴 레이저 자체가 아예 산란이 돼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AF 수강부에서 센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AF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AF에 좌절하는 업체들도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F 레이저 그리고 AF 수강부를 어떻게 잘 세팅을 하느냐, 그게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레이저의 각도라던가 레이저의 광원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것들에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F를 껐다 켰을 때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 세미나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오토포커스는 여기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오토포커스의 핵심은 레이저 광학부의 세팅, 그리고 모션 제어, 그리고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잘하는 업체가 AF를 잘하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코어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러한 난관들을 많이 헤쳐나갔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괜찮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아이코어의 발표를 마치고요.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